조선 왕조 500년은 왜 망했을까요? 조금 더 근대화된 국가로 이행하고 그게 현대화된 국가로 이렇게 아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그 500년 된 역사가 일본 군국주의 앞에 그렇게 허망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왕조, 그러니까 이씨 왕조, 이 조선 왕조 500년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래가 매우 드물 만큼 한 성씨를 가진 왕조의 5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해본다면 조선 왕조를 지탱하는 어떤 놀라운 힘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 겁니다. 가령 그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를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뽑아서 나라에 기용하는 과거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남에게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 이 장남 상속제도, 장자 상속제도, 이것이 결국 그 당시 사회를 안정되게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데 크게 공헌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뭐 붕당이 어떻다느니, 뭐 사색 당쟁이 어떻다느니, 뭐 탐관 우리들의 그 뭐 부패가 어쩌다느니, 뭐 노비 제도가 너무나 방만했다느니,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딱 그 유지된 기간만 두고 봤을 때 서유럽에도 뭐 그 다른 어디 북미에도 뭐 아시아권에도 한 개의 성씨를 가진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 건 유래가 매우 드뭅니다. 그랬던 왕조가 어떻게 구한말에 이르러서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이제 무너졌느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뭐 다 얘기가 있지만,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때의 그 상황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잘못했지요.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로지 일본만이 그랬던 거고, 일본에 대항하는 우리의 힘, 뭐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처지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중국 다 일본하고 전쟁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졌지만 우리는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6세기의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때, 그러니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 이제 이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댓글에 정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답을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21세기 2022년 한국의 정치판에 소환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뜨거운 이 여야 간의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촉발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북, 중, 러,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삼각 핵 보유국 체제, 여기가 동남쪽으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니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해왔던 그런 국방 방어의 개념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의 저 북서쪽에서 우리를 호시침침 노리고 있는 북중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쪽에 동남쪽에서는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여기가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이제 그 전략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더 강화된 동맹 체계로 진화해 나가고, 그다음에 한미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일 프레임, 그러니까 한미일이 합동으로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것을 딱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냐 일본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뒤로 빼버린 채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했을 때의 지지층, 그것도 강성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에 그 죽창가 제2절을 부르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난 5년 10년 동안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왜 다시 들고 나왔을까요? 뭐 선거가 임박한 것도 없는데 그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10가지 이상의 의혹으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성남 FC 뭐 기부금 의혹 사건이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쌍방울과의 어떤 그 유착 관계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점점 수사망이 마지막 단계에 옥죄어 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든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마침 한미일 동해상의 군사 합동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옳거니 이걸 물고 늘어지자. 어떻게?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북한에서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은 막 응원합니다. 잘한다.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니?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노들의 집단이다. 윤석열 정권은 을사오적이다. 윤석열 정권은 특등 매국노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같이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특등 매국노,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아무튼 이 조합만 하는 전문가들이 그쪽에는 있습니다.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쪽으로 그냥 매일같이 밥만 먹으면 그런 말 지어내는 선동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말,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북한의 선전 매체가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제 오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이재명의 친일몰이에 대한 대항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던 차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제 오늘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고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적 그 발언을 하나 한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임진왜란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1890년대 그 다음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1900년대, 1910년대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이 안중근 의사로 우리가 그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일본에 저항하는 그러한 광복군을 비롯해 가지고 전쟁을 했지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그러니까 중국 일원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거의 군대 비슷한, 군대에 준하는 그런 조직과 이 자금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일본군에 맞섰던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조 말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과 싸운 적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의 친일몰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때리기를 한번 한 건데 여기에 덫에 걸려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왜 친일 때리기를 했느냐? 친일몰이를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뭔가 대응 발언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물어뜯으면 된다. 이런 덫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걸리던 겁니다. 물론 어떤 제국도 어떤 왕조도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기보다는 내부 갈등으로 무너진 때가 더 많다라는 제국의 자멸,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제국은 자멸한다. 제국은 외침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멸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맞지요. 그 구한 말에 조선 왕조는 해도 너무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나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그 외국의 뭡니까, 이쪽에 이제 여행을 온 사람들이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조선에 와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경비를 조선의 이 엽전으로 바꿨더니 큰 수레 하나에 끌고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지폐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폐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이 엽전 꾸러미 꺼내가지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다 계산하고 다녀야 됐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어느 관아에 갔는데 거기에 무기고가 있었답니다. 어느 관아에. 이건 그 외국인이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칼을 이렇게 무기고에 들어가서 이제 둘러보고 나서 칼을 한번 빼보려고 했더니 이게 녹슬어 가지고 빠지질 않는답니다. 그런 글을 한국을 돌아본 외국인들이 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 테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근데 그러한 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그쪽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는 물어뜯기 딱 좋은 말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의 친일몰이가 얼마나 이 시대적 정신에 맞지 않는 허황된 그리고 선동적 발언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어떻게 보면 130년 전의 역사를 소환하다 보니 다소 감정이 과잉된 그런 말이 나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제 오늘까지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들끓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은 내부로부터 썩어서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2022년 대한민국도 여야가 정쟁만 일삼고 친일몰이만 일삼는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행태를 되풀이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가 그런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말이 국민들에게 다 100% 공감을 얻기 이전에 그 말을 낚아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친일파로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친일몰이에 포격을 가하다가 오폭이 하나 나왔다, 오발탄이 하나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 비대위원장이 이런 뭐 즉흥적인 발언도 아니고 어디다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조금 더 정교하게, 너무나 흥분된 목소리를 내지 말고, 흥분은 다 나 같은 저 같은 이제 11시 킹마일쇼 진행자가 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교한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구한 말에 조선을 이끌었던 지도층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맞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쪽에서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식민사관, 매우 민감한 단어이고 휘발성이 높은 단어이고 인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번 불을 붙이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훌러덩 불태워버릴 수가 있는 말이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뭐 만선사관 이런 것도 거기 내재되어 있고요.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36년 동안 이 한반도를 지배한 덕분에라는 말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를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일본이 없었다라면, 우리 자력으로 그러한 노력을 했다면 언제 우리가 그 철도를 그렇게 깔았으면 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것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이론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이런 논쟁이 국민의힘이 말려들면, 일단 한번 거기에 말려들면 식민사관, 뭐 만선사관, 뭐 식민지 근대화론, 헤어나기가 매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내부에서부터 망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이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군부의 가해자적 논리하고 맞닿아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건 가해자 논리다. 정진석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사태가 좀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 이재명 대표의 지나친 친일 몰이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대위원장께서 적절히 판단하실 문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부에서 다시 한번 찢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유승민, 김웅 이런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당장 이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 취지,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는 발언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또 다른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내부 분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습니다. 김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다.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정진석 위원장이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라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가소로운 얘기다. 내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썼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고 썼다.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겠다는 얘기다.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군 10만 명을
학살한 곳이 바로 내 고향 공주의 우금치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학살과 침탈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나다.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어 있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격한다. 논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다.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금치에서 일본군이 동학군을 거의 학살,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그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 그걸 갖고 거의 이렇게 협곡처럼 돼 있는 우금치에서 쭉 몰라오는, 그때 우리 동학군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지요. 이거 어떻게 전쟁입니까? 그냥 다가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참 그때 우금치 그때 벌어진 그 참상을 들으면 막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전투가 있었을까? 이렇게 일방적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몇만 명이 그냥 현장에서 참혹하게 전멸당한 그런 전투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끼 이런 걸 들고 저쪽은 기관단총을 쏘는데, 이제 이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이제 그런 국면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정진석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아휴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국면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본인에게 시시각각 조여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거에 방탄 쉴드를 치는 거에 이것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 당 대표로서의 전부 다 민주당이 함께 자기를 방패막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걸 하나 이제 또 방탄조끼 하나를 입은 겁니다. 그것은 이 국민의힘을 향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향한 친일몰이라는 거고, 거기에는 그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반미, 미국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선전 매체는 거기에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윤석열 정부를 특등 매국노, 이제 이러한 국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